right now.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본자 스튜디오 방송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각자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좌측에 앉은 저부터 하자면 저는 유경민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 거주하는 이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조경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상윤님 모시고 이제 게스트 초청 방송하고 있는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상윤님은 어떤 전문가이시죠?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사실 민간인이신데 무기나 기술에 대한 네. 관심이 많으시. 그래서 이제 좌우측에 앉은 좌청룡 우베코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좀 덜 뻘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민간인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좀 어떤 군사 아니면 좀 방산 이런 쪽에 굉장히 좀 관심 많으세요. 일반인 치고는 그죠? 예, 그렇죠. 그러셔가지고 어쨌든 또 그 와중에 신인님을 알아보시고 또 이제 본인의 흥미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연관을 시키고 싶으신 그런 욕구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모셔봤습니다. 문득 궁금한데 어떻게 허경영 총재님 때 알게 되셨어요? 저는 짤막하게. 저희 예삼촌이 네,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제가 2018년도 12월 달에 제가 신인님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건설판에서 일어나는 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인 그런 일들을 제가 최초로 이제 제보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된 김에 한번 찾아뵈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게 신인님께서는 다 얘기 다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초면인데 1시간 동안 통화했거든요. 와. 근데 똑같은 내용을 어떤 국회의원, 어떤 보좌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때 국회 보좌관에게 전화하셨어요? 네, 한번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한번 지켜봤죠. 근데 누구라고 말을 못해요. 한번 TV에서 나왔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 이상윤님께서 생각하신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그냥 정치인으로 예, 그 당시 진짜 막 되게 해안이 높고 되게 네. 아이디어가 많고 센스 있고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신인님 그때 공약이 초원이면 3천, 재원이면 2천, 3원이면 1천, 유엔본부 한반도 이체는 똑같았어요. 단지 그쵸. 지금하고 틀린 게 결혼하고 나서 받는 금액이 틀렸더라고요. 네네. 그 시기에도 뭔가 좀 특별한 그런 느낌을 가지신 거죠. 예, 제일 신기했던 게 한반도에 유엔본부를 이체한다는 거.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진짜. 맞아. 그때 배당금 얘기도 하셨고요. 150만 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아는 어떤 지지자분은 해외에 계신 분인데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쥐가 뭔데 유엔에 이전에 하면서 좀 관심을 더 갖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뭔가 삐뚤게 뭐 자기가 뭔데 뭐 이런 걸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연에 따라서 네. 더 알아보게 되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상민님도 어쨌든 그때 그런 파격적인 그런 느낌에서 좀 알아보시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신인님으로 딱 하신 느낌인데 예. 네, 어쨌든 이제 이제 관심 분야 이런 쪽이 좀 방산 또 군사 이런 분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고 혹시 또 뭐 시작하기 앞서 또 말씀해보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이번에 영상 끝나고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란 이스라엘 관련해서 좀 따끈따끈한 정보 좀 갖고 왔습니다. 네네. 이거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다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는 것들, 진실을 말하는 유튜버들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 또 우리 지금 방산주가 좀 잘 나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멘트를 좀 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 생각, 그런 것도 좀. 방산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그때 저희가 방송하고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 저희가 뭐 이렇게 추천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좋습니다. 예. 만약 그때 저희가 했던 말들이 만약 결과가 안 좋았다면 아마 이런 자리가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신뢰도 봐. 실제 이렇게 지금도 중동에서 이런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방산 쪽에도 지금 뭔가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하락세이긴 하지만 한국의 방산 쪽은 이제 계속 주가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방송 당시에 이제 이상윤님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추천해 주셨는데 그 당시 주가가 86,600원이었고 지금 현재 기준 주가가 234,000원. 거의 지금 3배가 아니, 올라. 11만 원대 아니었나?
그 방송 기준으로 하면 네. 그때는 86,600원이었고요. 어. 또 LIG 넥스원 추천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105,500원 정도였고 그랬구나. 지금은 주가가 한 162,300원. 이것도 거의 한 160%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뭐 STX 엔진은 그때 추천해 주셨는데 그다지 그 주가는 그냥 그 정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우주항공산업 역시도 그 당시는 55,500원이었는데 주가가 지금 49,000원 오히려 이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보면 전체적으로 뭐 현상 유지라거나 오른 거는 거의 막 3배 정도씩 오른 상황이라 가지고 야 이거는 뭔가 신빙성이 있고 또 지금같이 뭔가 불안한 정세에서 좀 다시 한번 이상님 말씀 들어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유익한 부분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 홍케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저기 그 특히 주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한 번 더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자 그런 것도 다 오늘도 뭔가 도움이 될 소스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함축해서 와. 아, 저는 진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박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엄청 핫하더라고요. 그게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도 그 방송하고 안 되겠다 이거 사야겠다 해가지고 한 11만 원대 샀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10만 원, 9만 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 청산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손해 보고 청산했는데 그러고 잠시 이제 현재 생활에 치중하다가 돌아보니까 이거 어느새 20만 원이 넘어 있는 거예요. 한 6개월 만에. 그때 손절하셨을 때 한동안 연락 안 받으셨다고. 농담입니다. 그래서 야 상은이 이거 진짜 많이 올랐다고. 네. 상은님 돈 많이 버셨겠어 하고 전했더니 막 나는 안 샀죠. 네. 나도 그 복이 없어. 불로유정식에 정작. 올인해야지. 그죠, 아낌없이 주셨네요. 네. 제3자에게. 정작 저희는 뭐 재미 보진 않았지만 그쵸. 아마 보신 분 중에 아마 좀 도움 되셨다는 분도 있으면 맞아요.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렬한 인트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R&D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허경영 대한정보. 예.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큰 주제로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 진행은 아무래도 오늘 게스트이신 이상련님께서 저에게 오더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세계 항공 엔진 제작사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향후에 주식하실 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있고 좌측은 제너럴 일렉트릭, 우측은 프라이드 휘튼이에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앞서 제가 기록된 바와 같이 군용 엔진을 이제 주로 취급하지만 민간 여객 엔진도 취급하고 발전 설비도 취급해요. 공군은 뭐 우리나라에 보면 대표적으로 F-15K라는 전투기가 지금 이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육군에서는 그 블랙호크라는 수송헬기 있거든요. 아파치하고 T-700 계열의 엔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해군 쪽으로는 이지스함이나 그런 데 보면 대부분 제너럴 일렉트릭 가스터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가스터빈도 쓰고 디젤 엔진도 같이 써요. 왜 그러냐? 평상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저속 항해하다가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어뢰나 이런 게 공격을 받을 때 급하게 도망가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가스터빈까지 같이 돌려가지고 속력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거는 대부분 제너럴 일렉트릭 걸 많이 쓰고 있고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디젤 엔진 경우는 MTU 걸 많이 써요. 거진 다 MTU 거야 아마. 자,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니콜라 테슬라의 경쟁자가 누구죠?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아는 지인 동생 얘기 들어보니까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저 우측에는 프레네 휘튼이거든요. 저 마크가 독수리 마크가. 근데 프레네 휘튼이 대비해 제너럴 일렉트릭이 가격은 비싸요. 대신에 그 고장은 덜 난다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엑셀을 밟는다. 자동차로 비교하면 엑셀을 밟으면은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 계열은 그냥 엑셀을 한 3분의 2 정도 밟으면 날아가는 그 수준이고 프레네 휘튼은 풀로 쭉 밟아줘야 날아가고 엔진 성능도 좋고 장고장도 많이 없는 게 장점이지만 비싸다. 그리고 우측에 프레네 휘튼이죠. 이 프레네 휘튼은 군용 엔진을 많이 취급하고 민간 여객기 대한항공에만 많이 볼 수 있어요. 대한항공.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도 많이 써요. 단지 이제 대한항공이 좀 안 반기는 게 롤스로이스. 그 정비하는 게 별로 없어 받아본 이력이 없으니까. 예, 다음은 엔진 온라인이었어. 이건 기록된 바와 같이 민간 항공 엔진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레네 휘튼이 합작회사. 이 회사는 제너럴 일렉트릭 에어로스페이스사와 레이시온일 거예요. RTX가 아마. 자회사인 프레네 휘튼이 50대 50을 합작한 투자회사.
다시 말하자면은 민간 항공기 여객기 시장에서 경쟁자를 할지라도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엔진을 내놔서 후발주자들 좀 끼기 어려워요 지금. 아. 그래서 이게 엔진 만드는 게 그렇게 성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후발주자들은. 롤스로이스가 있네요. 네, 롤스로이스는 군용 엔진, 그 전투기 엔진 만들고 그 육군 그 헬기 엔진도 만들기도 하면서 이게 아마 터키의 그 공격 헬기에 수출이 되다가 에르도안이 정권을 잡으면서 반미적인 성향을 보이니까 강제로 철퇴받은 거라고 했어요. 수출 못하게. 여기 엔진이 있어야 작전이 되거든요. 민간 여객기는 대표적인 예로는 A380 시리즈. 그래서 트렌트라는 모델의 그 제품을 납품하는데 대부분 에어버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 말씀 다 못 드렸는데요.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상 엔진도 만들어요. 그게 요번에 충남함이라는 그 구축함 아니고 그거 좀 아래 단계였나 호위함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롤스로이스 엔진 잘 만듭니다. 차량 중에 롤스로이스가 굉장히 비싼 고가잖아요. 네, 엔진 산업에서도 그런가요? 롤스로이스 엔진이 좋죠. 비싼 편이고.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비정문 가니까 패스. 혹시 좀 물을 좀 드릴까요? 괜찮아요. 네. 나는 사프라는 프랑스 회사예요. 군용 엔진 취급하고 공군 여기 라팔이라는 전투기에 들어가 있고 육군에도 지금 항공 헬기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수리온이라는 기동 헬기 있죠. 원래 그 헬기의 원래 원조격되는 엔진이 사프란에서 만든 아리엘이라는 그 헬기 엔진이에요. 그게 아리엘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이 회사는 엔진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봤더니 300 이름을 따서 짓는다더라고요. 아리엘 이름이 결국 300이에요. 산. 백두산 같은 산. 네. 그 다음에 우측에 CFM. 요번에 보잉 737 맥스 사고 많이 났었잖아요. 그 납품했던 그 리프에라는 엔진의 그 메이커를 생산했던 회사인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죠. CFM 인터내셔널은 제너럴 일렉트릭 항공과 사프라 에어크래프트 엔진과 50대 50 프랑스 미국과 합작 투자 기업. 때에 따라서는 적국너도 손을 잡는다. 이렇게 민간 시장에도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CFM이라는 이름으로요. 다음 좀 봐주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대한항공에서요. 지금 어떤 엔진 쓰인다 했죠? 프레드 앤 위트니, 제너럴 일렉트릭, CF 인터내셔널, 엔진 얼라이언스로 다양하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항공 엔진들은 계속 이렇게 교류가 돼요. 그럼 주식을 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충 딱 느낌 오죠? 저런 거 위주로. 네. 저런 거 위주가 아니라 엔진 쪽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범용성이 좋아가지고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대한항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프레드 앤 위튼이나 그쪽 제너럴 일렉트릭의 CF 인터내셔널 많이 쓰는데 롤스로이스는 별로 안 쓰는 것 같고 이번에 아시아나가 이제 인수가 합병이 되면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지켜볼 문제거든. 일단 다음 MTU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그 엔진 업체인데 이 사람들은 디젤 쪽에서 거의 탑 티어예요. 근데 군용 엔진도 취급해요. 항공 엔진 쪽으로 육군, 공군, 해군, 민간용 항공 엔진도 같이 이렇게 부품 파트별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육군 같은 경우는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전차 쪽을 많이 투입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IAE가 있죠. 인터내셔널 에어로 엔진. 민간 항공 엔진 업체인 MTU 에어로 엔진하고 프레드 앤 위트니, 롤스로이스, JAEC 이게 참 저도 처음 듣는 건데 가와사키 중공업, 이시카와지마, 하리미 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 ABO 이탈리아에서 이게 지분 합작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 ABO라는 회사가 우리 수리온이라는 그 기동 헬기의 그 트랜스미션을 지금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온 같은 경우에는 원판 지금 갖고 있는 엔진이 원래는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프란이나 그쪽 회사의 그 아리엘이나 엔진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육군 항공대 그 제너럴 일렉트릭과 그런 범용성을 위해서 T700이라는 엔진을 썼는데 그게 조금 제출력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아 박사를 새롭게 설계하는 업체예요. 지금 이탈리아 저 ABO라는 업체가요. 저 IAE라는 업체에 저렇게 협력해서 만든 거예요?
미쯔비시나 다양한 업체들이. 네. 일본이 보통 일본 회사 몇 개 보세요. 가와사키, 네. 야시가, 또 놀랐어요. 미쯔비시가. 미쯔비시가 예전에 제로투 만든 전문 기업이에요. 지금 보여준 게 엔진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 지금. 그렇죠. 다 이 회사들이 대부분 여기 게 이제 꽉 잡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네요. 근데 못 들어가. 지금 저렇게 꽉 잡고 있는 엔진 산업을 우리나라가 끼어들기는 너무 무리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힘들어요. 굉장히 많아. 이건 뒤에 얘기해드릴게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지멘스 발전 설비로 유명해요. 얘네는 가스터빈 만들어서 이제 발전소를 많이 납품하고 있고요. 우측에 지네딘 지단이죠. 네. 얘 후원하는 업체죠. 지멘스 모바일. 음. 지멘스에서는 자동차 쪽에 관련된 사업부도 있고 모바일 관련된 사업부도 있고 축구도 후원한다. 갈라티코 1기 2000년대 초반에 때. 자, IHI 일본의 중공업 기업 조선 항공기 엔진과 부품, 로켓과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산업, 선박 및 자동차 엔진 터보 가극기, 산업용 기계, 발전소, 보일러와 터빈 설비, 현수기와 같은 기계 중장비를 생산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중공업 기업 IHI. 여기서도 엔진 설계해가지고 지금 자국의 수송기 좀 띄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쪽에 가와사키. 주업종은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이륜차, 제트스키, 가스터빈, 범용 가솔린 엔진의 수송기와 그의 기계 장치를 설계하는 기업, 개발한 기업이죠.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미쯔비시 전범 기업이죠. 이 업체가 이제 현대차한테 기술 전해주거든요. 엔진 기술. 참 영향을 저희가 많이 받았네요. 그렇죠. 이게 항공 엔진 및 좋습니다. 발전 설비. 여러분들 제가 왜 엔진에 이렇게 레포트를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가스터빈도 그렇고 공군에 있는 그 항공기 전투기 엔진도 그렇고 일정 시간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줘야 돼요. 네. 몇 시간 만에 무조건 교체해주기는 그 정비 지침 매뉴얼이 있어요. 그럼 역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발전소에 가스터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외화가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좋든 싫든 간에. 아 그러네요. 왜 부품을 갖다 끼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그 제조 측에서는 뭐냐? 야 사고 나서 나 책임 못 진다고. 우리는 이 수명 주기 이렇게 잡아놨는데 니네들 오버런 해가지고 작동시켜가지고 고장나면 나 책임 못 지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사야 돼. 좋든 싫든. 근데 지금까지 보신 거 알겠지만 여러분 저희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발전 설비에 지금 다 우리나라에서 두산중공업이 이런 것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거기는 계측 장비들이 있어요. 조립이 제대로 됐는지 뭐 이렇게 체크하는 계측 장비들 우리나라 거 없어요. 독일, 스위스, 일본산이 전부 다. 그것도 엔진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다 외국에. 외국 도구 갖고 외국 다 체크하는. 그것도 아이러니 진짜. 다음으로.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군용 엔진 만들고 있고 지금 88발이 지금 진출하고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레리 휘트니, 롤스로이스, 제너럴 일렉트릭부터 파트별로 엔진 그 부품을 이렇게 공급받아 면허 생산해서 수출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군 함정이 많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많이 손을 봐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자 엔진 만들어서 수출하겠다 하면은 공급 다 끊겨요. 안 줘요. 롤스로이스, 프레니티하고 안 줘요. 애초에 계약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라이벌이 생기잖아요. 네. 괘씸죄가 적용하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죠 뭐. 제가 왜 이렇게 레포트를 만드는지 이제 아시겠죠. 좀 그려져요, 약간. 네. 밑보였다가 큰일 납니다 진짜.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발전 설비를 주로 하죠. 향후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합작으로 군용 터보팬 엔진 제작에 참여 계획이 있어요. 지금 가스터빈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어깨 힘이 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엔진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지금 노력이 되고 있는 거네요. 알게 모르게 그렇죠. 국가에서 지금 합작해가지고 엔진 설계 지금 뭐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제3국으로 수출하려 해도 예를 들어서 제너럴 일렉트릭 GE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3국에 수출하는데 미국과 적대적이라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수출하면 그 나라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건 자유롭죠. 항공형 엔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항공형 엔진을 만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댓글 찾아보세요. 우측에 잠깐 가보시겠어요? 예. 여기 보면 호호하하님이 글 쓴 거 보니까 EDH라는 그 기업에 인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그게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전문가잖아요. 네. 근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좌측으로 좀 봐주시겠어요? 좌측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EDH 테크놀로지 3,015억 인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천 기술 이렇게 확보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원천 기술 없으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냥 인수해가지고 빼요. 좋죠. 예전에 상하이 차가 쌍용 자동차를 먹어서 문제됐었는데 그때 쌍용 자동차가 뭘 연구하고 있었냐면 디젤 하이브리드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 상당수 그게 빼돌려졌어요. 그게 상하이 차에 의해서. 그게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야 디젤 하이브리드는 그때 그 당시에 개발됐으면 꽤나 경쟁이 있었을 텐데. 그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일단은 상하이 차한테 뺏겼어요. 뺏겼어. 그런 식으로 저렇게 기업의 기술을 이렇게 가져온다. 그렇죠.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사실. 인수하면 되거든. 그러네. 데이터를 접근하기 가능해요. 한 5년 전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엔진에 대한 기술이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겠어요? 그 가능성이 높죠. 자, 다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신인근의 국방TV.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민간 기업과 함께 드라이 추력 기준 15,000파운드급 신형 터보팬 엔진을 언제부터? 올해부터 2024년부터 2037년까지 개발할 예정이에요. 개발 예정이니까 뭘 제가 말했잖아요. 한국형 터보팬 엔진 개발 말다 너무 멀다. 자, 우측 개발할 예정이다. 네.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제가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 파트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또 이번엔 연료 분사 기술 또 미국으로 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대잖아요. 뭐라 했죠? 미국 기술 없이는 매우 어렵다. 쉽지 않지. 하드웨어는 70% 국내 생산 가능하겠으나 그렇죠. 나머지 30%는 미국 기술 없이는 매우 어렵다. 갈 길이 멀죠. 하나 TV에서 제가 이게 캡처해서 갖고 온 거예요. 항공 엔진의 국산화에 필요한 기술력. 이 담당자가 뭐라 말씀하셨죠? 소재에 대한 기술력이 없다는 거예요. 항공 가스터빈을 불에 달구어서 날아가는 엔진이에요. 근데 열이 지나치게 높아져 버리면은 잠깐 이공계적 상식을 더해주면은요 별거 없어요. 공기를 압축을 해요. 압축하면 저절로 열이 올라가거든요. 거기다 기름 뿌려서 빵 터트리는 거예요. 그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말하자면 그 열을 버틸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지 그만큼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재에 대한 기술력이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없다 있죠. 참. 다음. 항공 엔진 같은 장수명 엔진을 만들어본 경험도 없대요. 비꼬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지금 미제 엔진 기준으로 러시아제 엔진 기술이 걔네들도 많이 좋은데 아직까지 장기적인 운영 수명시간 좀 짧아요. 미국보다는. 그만큼 미국 기술이 그만큼 발달됐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 아셔야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에서 항공 제트 엔진을 만들었고 그 기술자들 죄다 잡혀갔다는 거. 미국과 러시아에. 독일에 납치된 느낌으로. 네. 독일이 원조죠 사실. 다음. 항공 엔진의 기술력을 알아보면 다른 거 없어요. TIT 온도, 터빈 인렛 템퍼레처 해가지고 터빈 있고 온도를 보거든요. 엔진 쪽에서 비교를 하는데 다음 봐주시겠습니다. 100도 올라가는데 10년 걸려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을 개발 안 했냐? 했다는 건데 어디까지 올라왔나 봅시다. 여기 한번 좌측 사진 봅시다. 네. 창 내려주시고. 네. 한국의 개발에 성공한 이건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발췌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네. 1997년도 몇 도시죠? 1000도씨. 2005년도에는 1100도. 2014년 1350. 2018년 1500. 2021년 1600. 2026년 1700. 진행 중. 2018년에는 1500. 2021년에는 1600. 2020년에 1700 진행 중이죠. 이게 우리도 기술이 없던 거 아니에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F414 지금 이 엔진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KF-21 보라매 전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1999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훨씬 뛰어넘었다. 그런데 고성능 엔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쭉 보세요.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터빈이 입구 온도가 최고목인 항공기는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F-35 전투기예요. 그건 2200도예요. 그거는 2200도. 근데 워낙 열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블레이드가 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고민이 지금 심각해요. 공군 측에서는. 왜? 엔진을 다시 새롭게 도입해서 개발을 다시 끼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도입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몇 년이지? 하여튼 꽤 한 4,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엔진 또 수입하라니 그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좀 많이 쌓여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엔진을 출력을 제대로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적이 미사일을 날려서 날 죽이려 한다면 도망을 못 가죠. 만약에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 엔진이 성하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엔진이 금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하나가 이렇게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잘못 만들면 골치 아픈 거예요. F-35는 2200도 우리는 목표가 언제죠? 2036년도죠. 2036년.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이 제가 한 글이 맞다면 그럼 100도씨 올리는데 10년 걸린다 했죠. 얼마나 걸릴까요? 대충 딱 감이 오시죠. 네, 2026년은 1700도인데 우리 2024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2000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만큼 압축이 많이 전력적으로. 압축이 많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압축이 많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만큼 손실도 따라간다는 거. 그 위해서는 받쳐줘야 될 기술이 소재 기술부터 모든 것들을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갈 길이 보이죠? 다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기술자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가스터빈 만들었다 하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보니까 체코의 발전 설비 업체에 인수했다더라고요. 원래는 두산중공업이 이태리 업체를 먹으려 했었는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이태리 총리가 막 반대를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이 체코에 있는 그 스코다라는 그룹을 인수를 했다더라고요. 2009년에. 그러면 그 백그라운드가 많이 넘어갔겠죠. 그렇죠. 그게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이 난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난이도 높은 거예요. 말은 쉬워. 압축을 많이 해서 잘 태운다. 날아가게 한다. 말은 쉬워. 근데 현실은 이러기까지가 난제가 많다는 거죠. 사실 그런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좀 그나마 다행이지. 그런가요? 네, 그나마 다행. 그나마 다행인가?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발전소에도 그렇고 항공기 엔진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돼요 부품을. 네. 근데 업체 측에서 횡포 부리면 야 이거 개당 500원이면 만들 수 있는데 1000원을 해라. 어떻게 사야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갈아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가스터빈 발전 그 설비 만들었던 자체 두산중공업 기술자들 많은 노력을 하신 거 정말 대단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건 칭찬해줘야 돼요. 우리. 그리고 두산에서 이제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형 터보팬 엔진 개발에 참여할 거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오지 않겠나. 혹시 은연중에 두산중공업도 괜찮다는 본인이 알아서 그 마음 쓰고 알아서 그냥 오링하지 마시고요. 오링은 그런 데 하면 안 돼요.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고.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하지만 뭐 미래가 있어 보인다 정도. 일단은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출길이 열리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정말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도 엔진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야 될 거예요. 이건 만약 정치적으로 틀어져서 이거는 이런 거에 다 정치적인 무기가 네. 되잖아요. 네, 아프리카에서는 뭐 히토르를 안 되죠. 수출 안 안 한다든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것은 갖출 수 있는 국내 기술이 개발해야 되는 건 정말 네.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한번 다음 거 봅시다. 네. 자, 세계 최고의 디젤 전문 업체 MTU. 제가 앞서 그랬던 MTU 그 회사예요. 제가 MTU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미국에도요, 그 디젤 제작 전문 업체가 있어요. 커민스라는 업체가 있어요. 커민스라고 해가지고 중장비 업체에 보면 가끔 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 커민스보다 훨씬 뛰어난 게 MTU예요. MTU. 그 독일 기업인가요? 네, 독일 기업이죠. 자, 창업주가 마이바흐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차 이름. 차 이름이잖아요. 네. 마이바흐야. 오. 1969년 다이블러와 벤츠그룹과 망그룹의 각자 고속 디젤 계열사와 제트 엔진 계열사의 통합을 선언. 그 결과 MTU 그룹이 탄생. 마이바흐가 그때 만들었던 그거 중에 디젤 전기 추진 전동 열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저속 디젤 엔진을 많이 대세였는데 이걸 고속 디젤 엔진을 개발하기로 목표로 하고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흔치 않은 케이스죠. 대형 디젤을 생산하는 마이바흐는 본사가 있는 이게 독일에 오신 클라라 원클라라 이모님께 여쭤보니까 프리디시 하펜이라는 프리디시 하펜 한국 이름이라 샤펜이 붙으면 한국으로 했던 건데 프리디시 하펜 프리디시 있는 한국에서 지명을 따가지고 이것도 이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발음. 네. 모트론트 투비온이요 프리디시 하펜 GmbH라고. 연습하셨나요? 네. 연습했는데 멋있더라고. 저보다 훨씬 멋있어. 혹시 저 민인이죠? 저 끝에가.
민셴이라고 민셴. 민셴? 네, 나 민헨인 줄 알았어요. 야. 민셴이 민헨인가요? 네, 그래서 내가 호주 있을 때 독일 친구한테 민헨이가 영화 민헨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뭐지? 왜 그러지? 그러더라고. 하여튼 제트 엔진을 생산하는 만사의 터보 주식회사가 있는 본사에 있는 민헨 지명을 따서 이것도 모터르무트 투르비엔 우니온 민셴 GmbH를 치죠. 참 독일어 멋있어. 멋있네요. 멋있어. 20 계열의 거의 고향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 자, 만이라는 회사. 자, 주목해 주세요. 자, 다음은 넘어져. 대한민국의 디젤 엔진의 조상은 독일과 일본이다. 좌측은 유경민님과 홍종영님 못 봤을 거야. 나 어릴 때 유소년 때 많이 봤던 그런 고속버스고. 우측은 이제 저기 대우에서 만든 르망. 좌측 하단은 엘란트라. 엘란트라. 우측은 셰피아. 야, 셰피아? 그래, 세피아 기아에서 만든 거. 우리 아버지가 저 차 타고 200 가까이 밟았는데 잘 나가자. 아, 그 당시 차 잘 나가. 차 좋았어 저거. 장고장도 없고 녹도 없고. 아, 근데 디젤 엔진의 조상이 독일과 일본이다. 예. 다음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디젤 엔진 공장이 세워진 건 사진 찾아왔죠. 1975년에 일본의 기술을 전수받아 소형 디젤 제작, 그다음에 1983년 만으로부터 대형 디젤 엔진 기술 도입. 대우그룹 파산 이후 대우중공업 상호명을 두산에서 인수 후 두산인프라코어로 회사명 정정. 대한민국의 도로에 보이는 모든 디젤 차량 외에 전부 외제 엔진 기술에서 비롯 대한민국 승수 엔진 기술은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기술이 들어와서 이만큼 발전한 거 보면 참 그것도 용해. 야, 그게 불과 75년, 83년 네. 이럴 때니까 진짜 빠른 기간에 단기간에 치고 올라간 거죠.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상 냉정해 보면은 기술이 많이 부족한 나라 이 나라가 야, 저 당시만 해도 차를 만들 엔진 기술이 없어서 도입한 거죠 사실. 가져왔다. 네. 근데 이게 또 앞뒤가 맞는 것은 이제 시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뭐 홈이 만들고 이러고 있을 때 네. 일본은 이제 전투를 뛰었다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시기만 따져봐도 네. 이게 당연한 느낌, 그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일본으로 전수가 됐대요 기술이. 그 일본은 그렇지. 자기만의 고유 영역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기술 격차 얼마 되나 해서 찾아보니까 다음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장면 여기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일본 디젤 엔진과 MTU 그 독일 엔진과 비교해봤는데 양자는 약 20년의 기술 격차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독일과 일본이. 네. 한국은? 우리 일본보다 못하잖아. 맞아요. 냉정히 독일 말하면. 기술이 어마어마.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우측 사진 봐주시겠습니까? K808이라는 장갑차가 있어요. 이게 현대 계열 엔진 쓸 건데 엔진이 어렸죠? 맨날 엔진 겨울에 얼었댔죠. 네. 이게 심각하다면 저게 어디 엔진인데요? K80 현대 거일 거야. 아, 현대 엔진.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저기 쳐들어온다 시동 걸어라. 강원도처럼 같이 되게 추운 데는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는데 경기가 얼어버려요. 근데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될까? 저희가 앞으로 했는데 시동이 걸려가지고 지가 보고 진짜. 아 근데 이거 실제로 옛날에 그 이제 군대 다녀오신 그 장갑차 운전병 이런 분들이 저런 말 하시더라고요. 겨울 되면은 계속 덮어놓고 따뜻하게 이게 그러느라고 막 동상 걸리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저게 딱 그 말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시동이 걸려야 도망가는데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해? 야, 저 고철을 두고 가. 그냥 뒷목 잡는 거지. 뒷목 잡는 거지. 자, 여러분 K2 흑표 전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K2 흑표 전차가 지금 그 엔진하고 변속기 문제 때문에 계속 지연이 돼서 이제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덕분에 현대 로템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폴란드에 수출 가니까. 처음에는 현대 로템 측에서 국방부에서는 독일제 엔진하고 독일제 변속기를 쓰길 원했어요. 그게 가격이 1,700억이라 총 사업 단가가. 네. 근데 현대 두산 엔진하고 S&T 중공업의 그 변속기를 쓰면은 도입 단가가 1,200억 정도 된대요. 그러면 가격 면에서는 우리는 1,200억대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게 맞는 거고. 네. 근데 개발비만 1,300억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러면 대당 양산가가 20억대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엔진하고 변속기를 만드느라고 한 6년에서 7년 가까이 사업이 연기됐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더불어 그 몇 파로 말미암아 하청기지들 부도 직전까지 몰려갔다는 거예요. 양산이 안 되니까. 이거 생각해보세요. 엔진은 제가 어떤 글쓴이의 글을 읽어봤는데 엔진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대요. 잘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베어링이 나오네. 네, 10대 베어링 제조업체. 이 베어링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들어가기 앞서 좀 뜬금없다 느꼈어요. 베어링은 그 부품 하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디 동그란 거 딱 뾰족하게 그렇지. 튀어나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 네, 뾰족하게 뭐가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이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베어링. 마찰 없이 이렇게 구동강 네. 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저도 기계공학과에 나왔지만 아 기계공학이 나오네. 나왔지만 사실 잘 느낌이 안 와요. 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항공 엔진에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축에 맞물려 가지고. 네. 근데 이 베어링 업체가 이 베어링 보이죠, 여러분들? 이 베어링이 그만큼 중요해요. 영주 베어링 산업 메카 중심. 여기 빨간 줄 글씨만 보시면 돼요. 네.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은 상대적 열쇠에 놓여 있다. 화면 좀 내려주시고요. 고정밀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로봇용 베어링 등 고정밀 베어링에서 아직 국산 사용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90%를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허경영이 이끄는 K명상 그때 그 영상에서 제 친구놈이 말했던 거, 여 좌표값 있냐고 여기 멈추라 했는데 한국 건 지나쳐 간다는 게 아마 저것 때문일 거예요. 한국 거 쓰면 욕이 나온대요. 일본 거 쓰면 내 자신 문제고 내 능력 부족. 그게 아마 이건 것 같아. 내가 찾아보니까. 다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취업 취준생들 잘 보세요. 베어링 업체 제조 이름사는 희한하게 세 글자가 대부분 세 글자. 나 참 재밌더라고. 네. 세 개를 주름 잡고 있는 고급 베어링 제조업체는 희한하게도 국소수를 빼놓고 모듈 회사명 알파벳 세자다. 군용 장비에도 베어링이 많이 필요해서 전시가 되면 베어링은 전시 물자. 독일이 이제 스웨덴을 통해서 이게 베어링 공급받았고요. 연합국이요. 그 이제 미국을 주축하는 연합국이 독일로부터 이제 공급되는 베어링을 이렇게 공급 못하게 하려고 협박을 했다더라고요. 자꾸 그럼 막 절대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예전에 검은 목요일인가 그때 미 항공 폭격기가 굉장히 손실을 많이 입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 베어링 공장을 집중적으로 폭격했다더라고요. 이거 이 정도면 진짜인데요.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하네요. 취준생들 잘 보세요. 이거 영상 보고 취업 준비하시는 대졸자들 꼭 보셔야 돼. 왜냐면은 이 업체들이 일부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 봅시다. SKF 스웨덴 볼베어링 공장 설립 몇 년도? 1907년도. 1907년도 대한민국 뭐 했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런데 진짜. FAG 베어링. FAG의 전체 이름은 피셔 악티언 게젤샤프트. 바로 어렵네. 이나 베어링 컴퍼니에 인수되었다. 설립은 1983년. 독일 셰플러 그룹의 일부. 저 셰플러 그룹 있죠? 이게 셰플러 코리아라고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여기 그 취준생들 한번 잘 보세요.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이공계들 특히. 연봉 3천 냈을걸? 연봉 3천 이상 있을 거야. 2010년도 기준으로. 신입사원 연봉.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나 베어링, FAG 베어링 컴퍼니와 함께 독일 셰플러 그룹, KG 그룹의 소속이다. 설립은 1946년. 자, 다음으로 팀켄 베어링, 미국제 중에 유일한 거네요. 보니까 미국 오하이오 1899년. 이건 더하네. 1899년에 뭐 했지? 대한민국 뭐 했을까? NSK 베어링. 이거 NSK 베어링, NSK 그 한국에 있어. 창원 쪽인가 있는 거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 오사키라는 지금 오사카가 아니라 오사키라는 그런가 보네요. 1919년도에 한일 합방했죠. NTN 베어링 이건 오사카시에 있고 1918년. 다음 아이코 베어링 다 세 글자다 보면 그치? 그렇죠. 일본 도쿄 설립 1950년. 코요 베어링 2005년. 코요 세이코와 토요다 머신 웍스와 합병으로 일본 본사가 JKET 코어포레이션으로 새롭게 출범. 설립은 1921년. 아이고 세상에. 나치 베어링 일본 도야마시 1928년 창업자 이무라 코키의 기계공구의 국산화가 일본의 기계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초가 된다는 이나마의 설립. 야 진짜 이건 우리나라 들어갈 자리 있나? 약간 그 정말 정통 역사 깊은 이 베어링 회사가 엄청 많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일단은 혹시 이 중에서도 뭔가 좀 특출나게 좀 뭔가 좀 신뢰성이 높고 좀 장기적인 그런 기업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건 내가 잘 모르겠고요. 내가 예전에 그 공원에서 공원 관리 일을 할 때 그 베어링 교체할 때 NSK 베어링 봤던 것 같아 저거. NSK 그 보면 공원에 보면 다리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하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는 기분 있거든요. 아, 네네. 그게 NSK 베이드 아, 제어링이거든. 그게 한참 모든 공원에 깔려있는 그 헤어링. 그거는 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은 거 쓰더라고 지금. 아니 근데 그게 눈에 보이실 정도면 진짜. 아니 내가 뜯어가지고 베어링 교체하는데 이게 베어링 그때 족뱅이 쳤거든. 이게 잘 안 빠지는 거야. 아우 그래가지고 빼서 보니까 NSK 베어링인데 그 주문서 나왔거든요 그때.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 공원이요. 지금 암시하셨습니다. 베어링도 참 이게 잘 만드는 참. 아유 다음. 네.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탄소 복합제예요. 이게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주식 하시는 분들 필히 좀 생각해 보셔요. 주식 하시는 분들. 신인님께서 제가 질문 드렸을 때 항공산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렸을 때 드럼 택시 날란다 했죠. 이미 이 그래서 필요한 게 탄소 섬유 복합제예요. 여기서 파생되고 그다음에 BMW 같은 경우 루프탑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복합 섬유제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거든. 위가 가볍고 하체가 단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네. 앞으로 많이 쓰일 거야. 이게 제가 생각이 맞다면 이게 나중에 자동차 범퍼를 대체할 거라 봐요. 이런 것도 강도가 난다는. 아 주차할 때 범퍼 박았다고 옆에서 뒤 박힌 놈이 막 보험 부른다냐 말 기분 나쁘잖아. 근데 탄소 복합 섬유제는 뭐 단단하거든. 그러면 기분 살짝 박아도 뭐 그 정도쯤은 그냥. 그렇습니다. 대신에 가격은 올라가. 왜냐면 만드는 게 제조 가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두 손가락으로 든다는 그 자전거 들어보셨어요? 1000만 원 가까이 돼. 두 손으로 든다고 자전거가. 우와. 그게 이런 소재로 만드는 거예요. 초경량 자전거. 초경량 소재. 비싸. 자, 다음. 한해나의 기적으로 제조업이 만든 신수제 업체. 이게 보세요. 탄소 섬유 복합제 기업들의 생산 능력인데 전부 다 일본하고 진짜. 아 세상에. 절반을 일본이 잡고 있죠. 그 나로 1호 발사했을 때 페어링이라고 동치를 이렇게 덮고 있었던 덮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일본 도레이 첨단 소재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어디에서 수입했냐면 한국 카본이라고 밀양 있는 업체예요. 거기서 손을 봉고로 했어요. 한국 카본이나 한국 화이바가 맞겠다.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그걸 많이 쓰인다. 이것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네요. 일본은 확실히 발이 빠른 것 같아요. 빠르죠. 기존 중공업의 기본 산업도 탄탄하고 이제는 산업을 바탕으로 이 소재가 필요하겠다는 걸 진작에 알았으니까 이런 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R&D를 이렇게 자꾸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방송 보냈지만 미친놈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교육만 시키라고. 자, 일본 도레이가 T2100 탄소 섬유를 개발했대요. 자, 빨간 줄 친 부분을 잘 유의해 주세요. T1200 인장 강도 봐주세요. 강도 8.2GPa이에요. 8GPa. 그쵸.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인장 강도가 이 기술력이 얼마나 높냐? 지금 이 기사가 언제 입력됐냐? 2023년이에요, 그렇죠? 네. 10월 30일. 2024년 10월 30일. 네, 다음 거 보세요. 한국에서 지금 곧 엠바고 나온 거예요. 탄소 복합제 제2의 철강 산업을 키운다. 저 빨간 줄 보시면. 네. 2025년까지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철의 15배의 강도를 가진 초고강도 인장 강도 7.2GPa, 7GPa. 일본은 개발했대 있어요, 안 했대 있어요. 8GPa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7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2025년까지. 우리 2024년이잖아요. 일본이 2023년도에 8GPa에 해당되는 강도를 가진 섬유를 개발했대잖아요. 그렇죠. 힘이 앞서 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왜 그런가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은 항공 부품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우주항공 산업이 벤더로 치면 2차 벤더래요. 1차 벤더가 가와사키 중공업 이런 쪽이고, 그러니까 하청을 주면은 1차는 일본 쪽하고 2차는 우리나라 그런 개념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인가 그때 들었던 얘기로는. 그럼 다시 말하자면은 항공기술이나 이런 것도 일본이 많이 발달했고 부품도 많이 수출했고, 실제로 에어버스 이번 하네다 공항에서 추락한 그 사고 난 기체 있죠. 그렇죠. 탄소 섬유를 많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나마 화재가 늦춰진 거예요. 그렇다고. 원래는 항공기를 만들 때는 알루미늄 외피로 해가지고 리벳을 박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높은 고도로 올라가고 낮은 고도 내려올 때 이제 기압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수분이 생기잖아요. 이게 부식을 일으키는 요건이 돼요. 근데 탄소 섬유로 돌리면은 무게는 더 가벼워. 그리고 수분이 안 생겨. 여하층인 측면에서
기내 여합을 기내 여합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귀가 옛날 항공기는요, 제가 어릴 때 타면 귀가 멍멍했어요. 올라가면 여합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워지니까 더 멀리 가, 연비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탄소 복합 섬유제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드론 택시. 그 철로 만들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드론 택시는 진짜 이거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 배터리를 가는데 가볍고 멀리 가야 되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철로 만들면 안 되고 알루미늄도 안 되고 이런 복합 소재로 만들어야겠죠. 그렇네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자동차도 많이 쓰일 거고. 그리고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본 바, 예전에 요즘에 수소차 알잖아요. 수소는 이제 좋잖아요. 공해가 별로 없으니까. 그 수소 탱크로 아마 저는 복합재를 만들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나 펜블레이드. 이거 한국우주운용도 클릭 좀 해주실 링크 보라는데. 네. 이게 펜블레이드, 항공기 엔진이 들어가고, 이게 롤스로이스 제품일 거예요. 저 파란색, 제 카톡의 배경사진 저 엔진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축 가공 머신링 센터에 있는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아 지금 이게 여기 들어가는 날 네, 하나예요. 날이에요. 날 하나다. 아하. 좀 이 화면 내려주세요. 이거 좌측하면 내려주세요. 내려주고 보세요. 계속 바뀌고 있죠. 효율이 4% efficiency, wide cold pan. 이 공학에서는 효율을 올리려고 엄청 에어 쓰는 거예요. 이 잠깐 또 내려주세요. 예. 1세대 1984년 허니콤 구조로, 벌집 모양 구조로. 벌집 2세대 1995년에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죠. 자, 내려주세요. 또 못 봐요. 이게 제너럴 일렉트릭에 들어간 팬이에요, 이거는. 리프 엔진이구나. CFM 인터내셔널. 계속 이렇게 기하학적인 패턴을 만들어지고 있죠. 네. 좀 내려주시고요. 미적이네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예쁘네요. 예, 예쁘죠. 자, 펜블레이드 만드는 거 보면 어때요? 저게 단순 과학 공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체역학적으로 이제 최대한 공기를 더 많이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공기를 끌어당겨야 되고 뿜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합재 연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엔진 만들기 위해서. 다음으로요. 자, 좌측이 제네럴 일렉트릭 9S. 저게 직경이 3m예요. 우측은 롤스로이스. 제 카톡 사진에 있는 저 엔진인데. 한번 이거 클릭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연비가 20% 이상 계산되었죠. 네. 여기 보면 밑줄 친 거 보세요. 세라믹 메탈릭 복합 소재. 다 이런 복합 소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복합 소재에 대한 개발도 우리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된다. 엔진이라 해서 단순히 잘 먹고 잘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기초도 영향이 돼서 다 뒷받침돼야지, 이런 결과물이 하나씩 나오는 거지. 네. 근데 하나도 안 해놓고 딸랑 파트별로 한다고 자면 그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나와 여기 보면 자, 3D 금속 프린팅. 여기 3D 프린팅 나오죠? 아시겠죠? 딱 이렇게 주식을 사는 거야. 아하, 이 엔진 나오면 어떤 게 업계 동향이 되겠구나. 300여 개의 3D 부품이 적용됐죠. 이제 향후에 어떤 사업이 또 발전을 나아갈지 보이지, 여러분. 저건 진짜 유용한 정보네요. 그렇죠. 금속 3D 프린팅 기술.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좀만 발품 파서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면은 미래가 보이잖아요, 다. 나중에 AI가 아예 설계부터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소재까지도 정해버리고 소재도 그냥 3D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실제로 연구한 그 연구원들도 있대요. 그렇게 해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펜 직경이 3m면은 예전에는 그 보잉 747 같은 거 4발 엔진 꼈는데 이제 2발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엔진은 커지고. 이게 펜 직경 문제, 이게 엔진이 이제 커짐으로써 이제 보잉 737 맥스 사고의 원인도 되기도 했어요, 이게 또. 저기 막 새가 들어가고 이러면 또 큰일 난다면. 아유, 안 되죠. 큰일 나죠. 뻥! 하고 터져요. 그럼 갈수록 엔진이 작아져야 되는 게 맞나요? 지금 보니까 커지는 추세. 커지는 추세예요? 아니, 이론적으로 많이 끌어당기려면 커야죠, 일단. 선풍달이 크면 더 멀리 더 바람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게 되지 계속 무한정으로 커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새 들어가는 문제는 좀 심각한 거. 실제 많이 일어나는 일이 나오네요. 네, 버드 스트라이크. 아하. 그래서 공군 기지 뭐 빵빵 하고 총 쏴대잖아. 산탄총 시끄럽게 애들.
아니 또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가면 또 새가 없겠지만. 없지만 이제 이륙하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네. 아하. 다음으로 롤스로이스 한번 봅시다. 네. 이제 되게 복합재 대형 블레이드 생산. 대형 블레이드. 아 예쁘네요. 아니 엔진 보면은 진짜 이거는 예술이라고밖에 뭘 못해. 나도 그래서 카톡 사진 이거 한 게 예쁘거든 볼 때마다. 보셨죠? 자 복합재 이게 다 이제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대세입니다 이제. 네. 우리나라도 그만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롤스로이스가 이런 복합재 대형 블레이드를 생산했다. 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8사대 울트라 펜시함 이제.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프로펠러의 개수를 그러니까 펜 개수를 줄이고 더 늘리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항공기가 재학 중에 배웠던 게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요 로터수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양력이 그만큼 증가한 대신에 반대로 항력도 그만큼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많이 늘릴 수도 없고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늘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는 게 어때요? 참 대한민국 뭐 먹고 살지 이제 머릿속에 뿅 하고 떠오르고 이제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긴 했네요. 먹고 살긴 했어. 근데 굉장히 그 뭐랄까 의존을 많이 하는 의존 많이 사람이에요. 했지. 예.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와장창 무너지는 저도 이제 딱 이까지 오니까 딱 느껴지는 게 이상렬님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 좀 어느 정도 최대한 어떤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에서 발전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만 네. 결과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이런 결과적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말씀하신 것 거예요. 같아요. 제가 전에 방송할 때는 두서없이 몰랐으니까 괜히 없어가지고 막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참 결국은 영성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승전결 영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엔진 개발 업체들이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또 다른 메이커를 만들잖아요. 네. 후발주자가 어디에 맞아요. 뛰어들어? 그렇죠. 맞아. 지금 어떻게 우리가 끼워줄 건데? 다 부족한 걸 모든 걸 채우려고 하기엔 너무 힘들고 벅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부족한 걸 채워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여기서 좀 제일 심플했던 게 그냥 인수하는 거? 제일 빠르지. 돈질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영성산업 영성 사람이 인수가 안 돼. 인수가 안 돼. 이걸로 이제 인수 그러니까. 영성 사람은 인수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좀 심플하긴 한데 돈만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뭐 괜찮은 그냥 기업 근데 해서 합작해서. 근데 그것도 그 정치적으로 우방국인지 그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적대국이면 해주긴 안 해주지. 안 되지. 안 돼. 우방국.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먼 길이라면 일단은 우리가 자립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네, 그런 느낌.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공계를 많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그랬잖아요. 미친놈들 다 끌어모으라고. 다 미친놈들. 기업 문화도 조금 바뀌고. 그렇죠. 엔진 하나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소재도 필요한 거고 다 하다못해 베어링 이런 것도 다 다 필요한데 근데 또 아쉬워하셨던 부분이 오히려 한국은 지금 R&D 개발을 줄인다고 요번에 얘기하셔가지고. 윤석열 정권 때 좀 깎여가지고 좀 안타까운 있었죠. 사실상 돈이 들어가야 될 곳은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은 막아야 되는데 이게 좀 지금 되는 거 아닌가? 워낙 뛰어난 엘리트 뭔가 그런 분들이 의학계로 많이 빠지잖아요. 의학계로 이공계 네, 쪽으로. 다뭐 의사한답시고 이제 네. 다 그 그렇죠. 인기가 되는 게 성형. 의료 수가라 해가지고 산출되는 보험료 치면은 네. 성형은 그나마 그게 경기를 타가지고 그러니까 흐름을 타가지고 그게 좀 수익이 좀 쏠쏠하대요. 근데 그건 이제 그쪽 사정이니까. 근데 의료계도 그렇고 의료계도 진짜 거기 연구 개발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진짜 뭐 항암 치료에 대한 어떤 개발이 된다거나 신약이나 뭐 줄기세포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서 그 신기술이 나오면 굉장히 이게 경쟁력을 가지거든요. 네. 근데 의학계나 이공계나 좀 아쉬운 게 다 그 연구 개발 쪽에 대한 투자가 좀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 그렇죠. 정말 뛰어난 두뇌를 가진 분들이 의학계에 가셔가지고 결국 그냥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해주고 그냥 수술해주고 거기서 수입을 얻어서 그냥 만족하는 정도인데 그 뛰어난 두뇌를 좀 쓸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이나 기술력을 좀 얻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제 자르세요. 근데 이런 걸 다 하나하나 개발하기보다 앞선 지름길이 이제 영성 쪽으로 그냥 영성이 제일 빠르죠. 말다 네, 영성은 원재료비가 없어요. 네. 맞아. 그 실제로 서울 시내 굉장히 호화찬란한 빌딩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중공업이나 모터나 이런 거 만드는 산업의 계열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미천 없이 그냥 돌아가는 아니면 두뇌를 이용한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서울 도심의 빌딩들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아. 뭐 금융 투자 신탁이라든지 뭐 하여튼 굉장히- 앞으로는 이제 보이는 거는 이미 너무나 거의 다 개발도 많이 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안 보이는 것, 두뇌 산업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잡아야 되지도 않을까? 뭐 그런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뭐 하고. 시인님께서 다 결정하실 거니까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 하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죠. 시인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이 인류의 가장 큰 목적지는 어쨌든 다 영성으로 귀결되겠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우리도 어쨌든 뭐랄까요? 알아보지 못한 세력들은 어떻게든 뭔가 뭐 공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방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좀 기술을 가능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뭐 신이 계신 나라에서 찾아왔는데 차도 우리만도 못하고 비행기도 우리만도 못하고 참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좀. 그러면 이제 그 그렇게 영성 산업으로서 어떤 당연히 외화도 많이 벌어들이고 가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그런 R&D든 이공계열 어떤 지원이든 계속 해야 돼. 같이 가면서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플랜- 그게 이제 영성으로 이렇게 마주할 것 같아요. 네, 계속 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공계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그러게요. 보람 느껴야죠. 맨날 이렇게 참. 근데 어쨌든 또 시인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그 우리 인력에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공계를 좀 많이 우대하시는 해야죠. 말씀하셨잖아요.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상민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이. 네. 형 이상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형 이하적인 것도 네, 같이 가야 된다. 가야죠. 네. 시각적인 것도 무시 못해요. 예를 든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지 이제 대충 제가 안 봐도 뻔해요. 보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IQ 430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디야. 우리 허보유고. 응.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잘 될 거예요 이제. 그 저는 오히려 또 대단히 희망이 있다고도 보이는 게 뭐 저런 베어링 회사 같은 거 1907년에 설립되고 뭐 1800년대에 설립된 기업들도 있고 모터 산업만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후발주자지만 그래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대단하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되거든요. 기초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거의 한 7, 80년 후에 나라가 일어선 정도의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국가인데 거기서 이제 기업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저력이 있는 민족은 맞는데 조금 구심- 아쉽다. 네. 네, 조금 구심점이 경제력이 필요한- 완전히 발휘가 안 되고 있어 보인다. 네. 그게 좀 아쉬운 생각. 워낙에 똑똑한 민족인데 구심점이 없다 보니 이제 다 내가 잘났다 이러면서 너무 똑똑한데 또 네, 오히려 그런 게 아닐까요?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때 희망을 희망이 있다. 맞아요. 자, 요번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몇몇 주식에 대해서 이 업체가 잘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 그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참 방어하기 쉽지 않다. 그 실증되는 증거들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이제. 자, 보세요. 자, 미국 관계자가 말하기를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킨잘에 의해서 손상된 것 같다. 이 킨잘이 극초음속 계열의 미사일이에요. 이 미사일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비행하는 특성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게 팩3인가 그런데 초기형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레이더를 개량하자. 그것이 이제 A4 레이더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액티브 일렉트로닉 스캔 어레이 레이더, 전자 주사식 배열 레이더이거든요. 기계식이 아니라 그 이전의 버전일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거 보신 바와 같이 손상됐다고 미 관계도 입으로 시인했어요. 자국 방공망 시스템이 못 맞췄다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킨절이 보세요. 속도가 몇인지 마 10이에요. 지금 패트리어트 3가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속도가 마 5예요. 러시아가 미사일 선진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패트리어 돌파. 네, 돌파했다는 거죠. 막혔다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다음. 자, 이게 지금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보면 이런 것들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불공국이라 괜히 무시한 2차 대전 때 그 이후로 한물간 러시아가 아니에요. 그 기본 기술을 아직도 발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르콘 미사일, 킨잘 미사일. 제가 지르콘 말했었죠. 비행 특성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 이거 도대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패트리어트 레이더와 5개의 발사대가 러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파괴되었다. 키예프.
우리나라에도 패트리어트가 배치되는 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근데 다행인 건 러시아 기술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미사일 기술을. 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자, 32발의 미사일 발사했는데 명중 제로. 한 대도 못 맞췄다. 한 대당 레이더가 5개, 6대 발사되는데 다 손상됐다. 그러니까 방공 시스템인데 그 기능 못했다는 말이에요. 못했다는 거죠. 한 대도 못 맞췄다. 미사일이 쏟아진 걸 막지 못했다. 네, 막으려고 쐈는데 한 대도 못 맞췄다는데 한 대도 못 맞췄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에 이란 이스라엘전 또 속보 나왔어요. 드론과 순항 미사일 이용한 포화 공격. 드론으로 먼저 공격하고 순항 미사일로 공격했는데 이 드론이 이란이 참 머리를 잘 쓰는 게 30년 동안 미사일을 개발해와서 계속 비축해왔대요. 네. 근데 이 드론이 이제 그 민간인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시설을 공격했고, 그럼 드론이 날아가면 어쩔 수 없이 격추시켜낸 거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근데 그 미사일 보통 비싸냐고. 드론 해봐야 몇 천만 원, 해봐야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성비가 안 나오네. 홍해에 배치된 미군 저기 그 항공모함이 배치됐거든요. 결국 드론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인정해 말하면. 요격할 수가 없거든. 그 미사일 구축함이 다 있었어요. 그때 이지스함도 있었어요. 근데 드론이 와서 계속 쏘다 붙는데 드론이 만약에 폭탄이 없는데 빈 드론이 왔다. 레이더상에서 그냥 적으로 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폭탄이 있든 없든. 그럼 미사일 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사일 바닥내면 어떻게 돼? 항공모함 보호 못해. 그럼 항공모함 어떻게 돼? 이란에서 만든 그 극초음속 미사일 있대요.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그냥 초음속 미사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멘 후티 방문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론으로 가가지고 방어막을 다 해제시키고 미사일 방 없죠. 맞아요. 욕할 수 없죠. 항공모함 노출되죠. 그냥 미사일 쏴버린 거야. 극초음속 미사일로. 항공모함 어떻게 될까? 미국이 존심을 그냥 짓밟히는데. 그래서 빠진 거야. 철수시킨 거예요. 야, 드론이 나타나면서 이 미사일 전쟁에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뀌네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무기가 되는 거지. 이제. 가난한 자의 무기. 가난한 돈 없는 자의 무기가 되는 가난한 거지. 자의 무기. 이거 미국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그동안 이게 미사일 기술 이런 거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많이 놓쳤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탄도탄이 이제 정확히 떨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사드 미사일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가 있는데 탐지를 못한 거라 하거든요. 놓친 거죠. 사실상 놓친 거예요. 제대로 맞춘 것 같아요. 그만큼 미사일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 그 기술이.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발사된 모든 극초음속 미사일이 명중했다. 어디예요? 이스라엘 공군기지 다. 전략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나마 이 미사일 기술에 우리 러시아 기술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 그 방산중업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추천했잖아요. LIG 넥스원. ADD 국방과학연구소 주최돼가지고 LIG 넥스원에 보통 생산을 많이 해요. 자, 다음으로요. 잠시만요. LG 넥슨에서 뭘 생산을 많이? 미사일 체제. 방공 체제. 네, 방공 체제. 레이더도 만들고요. 레이더를 만드는 업체는 하나 시스템즈하고 LIG 넥스원. 거기에 기술력이 현재 이란이나 이스라엘 쓰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 그게까지는 제가 모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미사일 기술은 러시아 기반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러시아는 미사일 잘 만들잖아요. 그 기술이 기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을 지금 견제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무기가 없잖아요. 한국 같은 일선동맹국이 미사일을 팔 수 있게끔 무너뜨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가 잘 나가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야지 견제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없잖아. 무기가 팔 수 있는 거 없는데 뭐라고 말해. 일단 견제를 해야 되잖아. 그럼 베트남이나 제3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우호국인 나라 거기다 한국 무기가 좋으면 일단 그거 급한 대로 거기다 다 방어망을 형성하고 인도에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원유 시설 같은 게 많이 있는 사우디나 이란 같은데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도 한국산 무기가 또 거의 친미 국가니까 쓸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좋은 미사일을 멀리 갈 수 있는 미사일 하나 개발해가지고 멀리 보내서 타격하고 그걸 하는 바를 딱 맞추는 그런 체계가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냥 드론을 날려버리면 왜 드론을 날려가지고 훨씬 더 이게 군사의 중력 기지는 더 위협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한 시스템이 더 필요가 하게 된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가난한 자들이 이제 더 소위 말하는 드론은 그냥 몇 천만 원이면 한 대 뜰 수 있으니까 몇 백이면 몇 천이면 떡을 치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이 필요할 거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런 거를 꽤나 괜찮게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예, 하나 내가 우리 종영님께도 보내줬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레이저 그 요격 무기를 만들었어요. 한 발당 2,000원인가래요. 한 발당 2,000원, 2,000원, 2,000원. 그 레이저 무기를 써서 뿅 떨어뜨려, 뿅 떨어뜨려, 뿅 떨어뜨려. 아니 그 이스라엘 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체계를. 근데 미사일 같은 거 다 막는데요. 진짜 웃긴 게 드론 같은 거는 1,000만 원이면 쏘는데 막는 미사일 하나가 몇백억 정도래요. 아까 뿅 거의 7, 8천 이상. 하여튼 되게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 맞추는 미사일 비용이. 그러니까. 이게 다 맞춰도 이게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나 큰 부담인 건데 그 레이저를 쏜다는 거 굉장히 이런 시국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으면은요 해군 그 이지스 전투 체계는 반드시 탑재해야 되고 육상에 그 원유 시설 있는 데 반드시 그 주변에 설치를 해야 되고 공군 부대에도 설치해야 되고 앞으로 이래서 레이저 무기를 만든 그 업체들이 주식 나왔다. 잘 나가겠죠. 아 나는 유용한 정보가 지금 조금씩 쏟아지고 알아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잘 마음속으로 잘 알아서 필터링해서.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요게 이란이 만든 건데 마 22까지 가네. 아니야 마 13에서 15네. 사거리 1,400km.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목표 돌입 속도가 마 13에서 15인데 이만큼 맞기가 어려운 거고 이런 것도 되려면 기초 기술이 돼야 돼요. 다 전부 다. 그렇죠. 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잘못된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너무 그러니까 유튜브에 너무 저기 하면 안 된다. 알아서 판단하시고 여러분.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하는 게 아주 잘 지금 더 잘 풀릴 거예요. 지금 이제 시즌 1, 시즌 2, 시즌 3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영상 찍을 때 지금 거의 시즌 1격이에요. 시즌 2, 시즌 3도 지금 기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볼 때는.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또 길어. 또 이거 지금 방송 이게 다 안 끝나 이거.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지만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한국형 대공 방어 시스템, 그 다음에 KF-21 보람의 전투기 이런 사업들도 계속 연이어가지고 수출되거나 그게 문이 들어올 거라 좀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분명히 예언했죠. 시즌 2가 될 거라고 이제 좀 있으면 예언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죠. 야. 그래서 왜 내가 이게 확신하냐? 자 다음 동영상 볼게요. 이제. 다음 동영상. 예. 미사일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고 미사일의 동치나 탄두를 골라서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아까 영상에 뭐라 했죠? 탄두하고 분리해서 공격 가능하다 했죠. 네. 자 사실 그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X밴드 타입의 레이더를 쓰고 있는데 레이더 밴드라는 건 주파수 대역대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C밴드, X밴드, KA밴드, KU밴드 이렇게 밴드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은 미사일이 날아가서 분리가 됐잖아요. 아까 이란 이스라엘에서 폭격한 미사일 보면요. 그걸 또 따로 때려 떨어져서 계산할 수 있는 밴드 대역대가 있어요. 근데 사드 미사일 놓쳤다는 거는 그 밴드 대역대가 아마 취약하지 않겠나. 근데 한국 거는 탄두체하고 몸통하고 따로 분리해서 맞출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럼 그 기술, 그 밴드, 레이더 밴드 대역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형 미사일은 전부 다 러시아 쪽으로 기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LIG 넥슨이 잘 될 수밖에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에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주식은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40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현재 26이라고 하셨나요? 23만 원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한국형 발사체 우성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군사 위성도 같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번에 K방산, 허경영이 이끄는 K방산에서 S500이라는 미사일 제가 말씀드렸는데 S500이 그 주 기능 중에 하나가 위성을 격추시킬 수 있어요. 지상에서 쏴가지고. 네. 그러면은 한국에는요 KH-1 마크로스라는 저궤도 중궤도 위성이 있고요. 그것들이 영상을 찍으면 한미 연합사령부 이렇게 다 올라와요. 영상 정보들이. 그러면은 내가 타국을 이렇게 공격하고자 하면 그쪽 지역에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찍을 거란 말이에요. 판독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그 인공위성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개념에서 만들어졌을 거라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럼 S500이라는 미사일이 정지 궤도 이성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걔도 위성이 있겠죠. 전 잘 몰라요. 그럼 그 위성이 올 때 그 시각을 대비해서 미사일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맞추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허경영이 이끄는 K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GPS, 우리는 상용 GPS 미국 거를 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항법 시스템이 GPS 기반으로 날아가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GPS 정보를 쏘아줄 수 있는 위성 체계를 무너뜨리면요, 작전이 잘 될 거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S500이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미사일 기술 참 잘 만든다, 러시아가. 그래서 이런 방산주의에 관련된 것도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지체됐고 더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거 있고 하면은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방산주의에 대해서 말하면 또 길어요. 근데 배려해야죠, 시청자들은. 워낙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하니까 뭐 혹시 더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위해 전화번호라도 남겨드려볼까요? 그러게 이거 어떻게 하나? 카카오가 앞뒤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있잖아.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그거. 저기 뭐 연락처를 알려드리긴 어렵고 그 이제 뭐 주말에 종종 한여금 오시면은 이상루님 보이시면 한번 걸어보시고 여러분 그 어떠실까? 절박하면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절박하면 뭐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K9이라는 자주포가 잘 나가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인민군의 탱크에 질려버려서 그래요. 탱크. 그 탱크가 없어가지고 6.25 때 많이 밀렸거든요. 네. 그걸 잡는 걸 개발하다 보니까 자주포를 많이 올인하게 된 거고, 말 들어보니까 그 GPS로 유도되는 그 포탄도 있어요. GPS로 그 옆으로 쏘면 이렇게 목표물까지 날아갈 수 있게 좀 맞는 그런 개념의 포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신기한 거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한국 방산이 앞으로 조만간 아직 더 신임 대통령 되시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이 방산에 대한 건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가 신우님 제자로서 강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방산 산업에 들어가는 돈만 1년에 들어간 돈만 있어도 전 세계 기아를 먹여 살릴 수 그렇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방송하면서 약간 의아한 거는 이 방산이 잘 되면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전 인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되는. 하지만 우리는 나라의 방송에서 돈이 이 없잖아요. 방산을 개발해야 되고 이쪽이 유망하다고 이야기 주제는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것도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에. 비상경영 들어갔다더라고요, 또 보니까. 네, 뭐 임원진은 다 주6일 출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만큼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오히려 방산이 뭐 정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일단 만들어내야죠.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진짜 방산이 좀 유망하다. 그리고 일단 계속 그 의존할수록 우리가 더 계속 끌려다니고 이거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투자는 필요하다고 계속 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솔직히 지금 뭐랄까요? 바로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막 인수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네. 이게 뒤집는 건 아직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다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빈틈을 파고들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이걸 파고들어서 뒤집기까지 한다? 일단 방산만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아직은 뭔가 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하지만 그게 좀 어렵더라도 뭔가 자립을 위한 어떤 액션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또 이제 인력들을 그렇게 유치시킨다든가 네. 이런 노력은 보여줘야만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앞으로. 네. 네, 여러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좀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는 뭐 오늘 게스트로 오신 이상윤님 덕분에 또 아주 타이트하게 이게 시간만 길 뿐이지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이렇게 짤막하게 또 정리해서 주신 거거든요. 또 그 와중에 또 소소하게 어떤 기업이 유망하겠다라는 감도 뭐가 있었죠? 저 사실 적어놨습니다. 3D 프린팅! 3D 프린팅을 유망산업, 3D 프린팅. 복합재를 어떤 업체가 만드는지 찾아보셔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쪽 LIG 넥선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잘 나갈 거고, 그다음 레이더 레이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지금 꽤나 올랐지만 더 갈 거라고. 저는 40만 원대까지 무난히 갈 거라고 봐요. 그쵸. 그 이상은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왜냐면 하나에 또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하나오션 구대우중공업이 미국 호주 해군 건조업체 오스탈이라는 그룹을 아마 인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산 부품이 이런 것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작전에 문제 생길 수 있다. 자국에서 만든 배를 만들고 자국에서 만든 시스템을 쓰라. 근데 문제는 단가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맞춰준 업체가 어딘가 봤더니 대우중공업 출신, 구대우중공업 하나오션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먹으면은요 아마 엄청나게 하나가 또 잘 나갈 거라 보고 있어요. 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2014년 10년 전 이맘때 대우조선에서 뺑이 쳤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우조선이 그때 당시에 최대 주주가 한국산업은행이다 보니까 러시아에 먹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눈독 들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때 러시아에 어떤 업체가 먹으려나 봤더니 역시 여러분 첼시 구단주 로만 이브라비치 들어보셨어요? 그쪽에서 먹으려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우조선 입장에서 방산도예요. 해양에 관련된 해양 플랜트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아주 먹기 좋은 떡이죠. 근데 러시아에 매각됐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아마 또 계속 비상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대중공업도 배를 잘 만드는데 현대중공업 이지스 전투잠 체계 같은 고정밀 체계를 잘 만들어요. 왜냐면은 해군 배에는요 각종 전자장비가 탑재가 돼요. 이게 간섭을 일으켜. 그거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가진 업체가 현대중공업이 내가 볼 때는. 대우중공업은 또 잠수함을 잘 만들어요. 잠수함을. 그래서 대우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 이제 대우중공업은 이제 하나옵션이잖아요. 현대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시추선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 원천 만드는 그 장비 같은 것들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후발주자들이 못 따라온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장비를 탑재했을 때 최적의 효율을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노하우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우나 이쪽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양에 관련된 그 방위 사업도 조만간 잘 풀릴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레이더도 한국에서 이제 자체적인 레이더 이제 생산이 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미사일도 LIG 넥슨을 만들잖아요. 그럼 뭘 더 필요한 게 뭐 있어? 단지 엔진만 못 만들어. 엔진만.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봐주세요. 아까 그 레이저로 요격하는 그건 어디의 기술인가요? 그거는 내가 보니까 국방과학 뭐든지 군사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체가 돼서 만드는데 우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연구만 할 때 생산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그걸 생산하려는 것도 보니까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 정도면 유익한 거 한두 개쯤은 네. 저는 그냥 생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요. 찾아가서 또 네. 공개적으로 말 못합니다. 네. 또 힌트까지 주셨어요. 네. 이상윤 찾아라. 네. 주식 때문에 고민하면 펀드 매니저 찾아가서 마시고 네. 방산주는요. 이상윤 본인은 이렇게 막 이렇게 쏠쏠하게 재미를 보시는 느낌은 아니시지만 왜냐면 본인이 안 하셨으니까 그죠? 그럴 뿐인 거지 확실히 통찰력은 이 부분에서는 없다고 볼 수 없는 굉장한 이제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관심 굉장히 많으신 그래도 몇 인간이시다. 년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그냥 웬만한 펀드 매니저가 급작스레 공부하는 지식과는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깊은 그런 지식이 있지 않으실까. 이상윤님의 그 전문적인 그러니까 그 산업의 전문적인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같이 가져가신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뭐 투자하시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 맞춰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전 유 팀장님이 신소재공학과 그쪽을 나오신 좀 어디 나오신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저도 뭐 그냥 물 전공이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쪽에 관련된 지식을 좀 배우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쪽인데 정확히는 뭐 이제 이상윤님 가끔씩 말씀하시는 엔진 얘기 하실 때 네. 그 부분 할 때 이제 저는 좀 더 과거에 배웠던 게 그나마 알죠. 그나마 무슨 말씀하시는지 조금은 알지만 그래도 아무리 이제 너무 겸손해서 그런데 이게 본인이 직접 뭐 만져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잡지도 보시고 이 정도면요. 네. 이거는 뭐 그냥 고작 몇 년짜리 전공 뛰어넘는다 생각해요. 학사 전공 수준보다는. 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신인님 4.15 총선 끝나고 만약 붙었을 경우 기회 봐가지고 내가 이진호 국장님하고 이제 그 말씀 조언해 주신 대로
그 광운대학교 방위사고학과 박사과정 가볼까 생각도 했어요. 아. 근데 나이가 아직 다 떨어져자 사이로 다 떨어져자. 아. 그것도 그렇고 이제 꿈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아, 그래도 뭐 저희 뭐 120세 시대인데 그렇죠? 예, 뭐 신혜님의 그런 시대가 열렸을 때 본인들이 또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네. 그런 것도 같이 가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성님도 충분히 예, 그런 시기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네. 그 시대가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존의 수능 같은 제도는 없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 거 수능은 하나 진짜 따고. 수능은 진짜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 죽이는 이거였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무슨 국어를 잘해야 돼? 아 좋은 기술 배워야 돼. 그 뭐죠? 그 뭐 어떤 천재가 카이스트 갔다가 이제 그냥 아 포기해버렸어요. 2011년도에 로봇 영재가 있었어요. 특허를 로봇? 많이 가진 애가. 근데 걔가 카이스트를 갔는데 그 수업을 다 영어로 진행하니까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어 얘가. 아,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내가 봤을 때는 그 고교 교사들도 욕심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그 어드밴티지가 떨어지거든. 우리가 키운 애가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 애를 죽였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야, 어른들의 그리고 욕심과 과도한 경쟁.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리고 그 친구도 좀 생각이 잘못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 사전에 알아보았어야지. 그냥 안 맞다 싶으면 빨리 자퇴라는 걸 왜 자살을 하냐고요. 너무 인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자아가 형성되기 전이라서 또 주변에서 이렇다 할 조언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걔는 걔 입장에서 막막한 거야. 맞아요. 왜냐면 카이스 들어가면 자기도 어깨에 힘이 실리거든. 근데 들어오고 보니까 전부 다 영어로 수업하는 거야. 그게 적응이 되나? 나도 호주 어학연수 가서 말 트이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아니 로봇 하나 잘 만들면 그거만 그거만 하면 되지. 할수 있게 응. 해주면 좋은데 뭐 네. 국어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영어로 수업해야 되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미친놈들만 다 모아서 취급해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교육시켜요. 확실히 이런 연구하는 분야 쪽에서는 이 기존의 뭐 그런 뭐 전인 교육 이거는 좀 농도를 낮춰야 한다 생각해요. 네. 맞춰야 돼요. 계속 전인 교육, 전인 교육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중구난방 같은 느낌도 있을 그러게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또 지금 어쨌든 우리 큰 주제가 이공계열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쨌든 특성상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봐야 돼요. 이게 시간이 빨리 나오면 결과 빨리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뭐 요새는 뭐 너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 외골수적으로 어느 분야에 딱 파고 들어가지고 네. 그것만 딱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 칭하는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앞으로의 시대에서 정말 존중받고 멋지다고 이렇게 칭찬받고 나라를 이끌어갈 동력으로서 작용할 그런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사고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진짜. 진짜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꾸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 국가 전반적인 그런 그래서 구심점이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아마 이제 다음에 뭐- 또 결과가 좋으면 또 만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결과 더 영영 못 찍어. 아니 자꾸 이제 영영 못 찍는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 내가 네. 다음에는 이제 음보론 이제 외계인다로 외계인 주제가 제일 재밌잖아. 아니 근데 사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실방할 때는 다들 그런 또 얘기도 하셨다고 뭐 외계인 얘기 재밌어요, 네. 음모론 얘기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상련님 뭐 이런 얘기 좀 듣고 하시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방산 얘기가 뭐 뜨거운 감자가 딱히 없더라도 또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서 또 네. 자유롭게 얘기 나눌 수 있게 자리 나오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응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또 모시고 한번. 아이 뭐 자리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저거 한 몇 시간이 뭐였지? 며칠 투자했지 며칠을. 아 그러게요. 근데 나는 이제 기존에 배웠던 게 있으니까 금방 만들었는데 네. 그래도 대충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인사를 한번 드리고. 네.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세요? 아, 할 말 없어요. 너무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아참 저기 이거는 소개 때 했어야 되는데 요새 그 홍팀장님 그 허파 조용이라는 네. 허파 조용. 또 홍보를 또 해주시는 네, 개인 채널에서 네. 또 원래 홍팀장님만의 그런 재미난 바이브로 또 음. 사실 재미났진 않아요. 재밌진 않은데 홍팀장님은 그 되게 뭐랄까요 좀 또 여러 가지 범위에서 약간 음모론 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소식 루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홍팀장님. 네, 제 자체가 좀 다양한 걸 관심이 많다 예, 보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또 색다른 그런 관점의 그런 얘기를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시리님 쪽으로 엮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시기 때문에
또 허파조경 채널도 한번 네, 아직 그 모르시던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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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스튜디오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